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오늘 경기도지사직을 사퇴하고 본격적인 대선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내일은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기로 했지요. 오늘 이재명 지사 사퇴 해견 내용 잠깐 들어보시죠. 주어진 임기를 다하지 못하고 도지사로서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대단히 아쉽고 또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저는 도민 여러분들께서 보여주신 민주주의와 공동체에 대한 애정 그리고 집단 지성의 힘을 믿고 경기도지사직에서 물러나 20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나서기로 합니다.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표준이 된 것처럼 대한민국을 세계의 표준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예, 박지정 교수, 어떻게 보면 이재명 지사의 오늘이 있게 한 것도 경기도일 거고 상당히 그렇죠. 애정, 애착이 강했었죠. 그렇죠. 이제 성남시장을 하고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이제 대권 주자로 발돋움을 했는데요. 이제까지 경기도 출신의 대권 주자들이 여러 명 있긴 있었습니다. 예. 뭐 제가 기억나기로는 이인재 씨, 예. 그다음에 우리 김문수 지사, 손학규 예. 전 대표, 또 뭐 각각이나 남경필 지사 이런 분들이 있었는데 대권에 가장 가까이 간 경기도 출신 지사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까지 있었던 경기도 도지사들은 경기도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만들었다거나 경기도에서 특별한 지지도를 올렸다거나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에라는 정체성을 만들었고 경기도의 지지를 통해 가지고 대권주자 반열에 올랐다는 측면에서 기존에 있던 분들과 다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예. 그거는 경기도를 통해서 성과를 냈다라는 것이 아마 국민들에게 어필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신성모 의원, 성과를 계속 강조했던 이재명 후보인데 경기도의 그 성과가 오늘날의 이재명 후보를 만들었다면 이제 경기도지사로 있으면서 또 성남시장 시절의 대장동 의혹 또 이 부분은 또 이제 넘어야 할 산이란 말이에요. 엄청난 산이죠. 지금 내일 문재인 대통령과도 만나고 어제는 또 뭐 이낙연 전 대표와도 만나서 앙금을 푸는 모습은 연출됐지만 이른바 언론이 표현한 대로 그림은 나왔지만 갈 길이 먼 거죠. 특히나 대장동 관련해서는 저희도 계속 다룰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차피 다른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회 국정감사 이틀 받았다고 해서 모든 걸 손틀고 일어날 입장은 전혀 아니다. 또한 검찰이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겠고 수사 과정에서 뭔가 툭 튀어나올 수 있는 게 수사가 살아있는 생물인데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저는 아슬아슬한 심정일 거다. 오늘 이재명 후보의 표정도 저는 그리 바뀌지는 않았다고 봐요. 자, 내일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청와대 발표 잠깐 들어볼까요?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이재명 후보와 면담을 갖습니다. 내일 면담은 오전 11시 청와대 상춘제에서 차담으로 진행됩니다. 총장, 대통령이 여당 대선 후보 가끔 만나죠? 예. 저번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세 번째라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전에는 좀 우리가 민주주의 역사가 좀 없어서 대통령과 대통령 후보가의 이제 정기적인 회동이나 이런 것들이 좀 눈에 띄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이제 이걸 설정하고 나서 이낙연 대표라든지 이런 좀 사전에 좀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이 있어서 조금은 이제 속도를 조절했던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지사 사퇴까지 하고 나서 만나니까 아주 뭐 적기에 제대로 만나는 거고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이제 선대위 출범만 남은 행태라서 거의 준비 상태가 이제 끝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한마디 좀 덧붙이면 그러니까 대통령이 될 사람은 큰 정치 세력을 가졌거나 성과를 내거나 아니면 정치력이 뛰어나거나인데 이재명 지사는 성과도 내고 정치력도 뛰어난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노무현 대통령도 닮았고 또 성과를 냈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명박 대통령도 닮았고 또 정치력에서 보면 뭐 어쩌면은 김대중 대통령의 상당 부분도 이렇게 능순한 정치력을 가졌다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여권에서는 경쟁력이 있는 후보를 잘 뽑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내일 11시에 차담으로 한다고 하는데 오찬 회동을 안 하고 차 한 잔으로 한 이유가 있을까요? 암만 해도 이게 날짜가 조금씩 이렇게 만나는 날짜를 또 이낙연 대표와 또 이 경기지사의 사태 이런 시간을 조절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야당이 좀 반발도 고려했다고 봅니다. 야당은 이런 문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또 현 정부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예. 삼으니까 그런 것도 조금 톤다운한다 이런 측면에서 좀 가볍게 만나는 형식을 취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혁진 변호사께서는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 만나는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반적으로는 뭐 만나자는 게 더 정상적일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게 대장동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대통령 만나는 것도 야당에 대해서는 야당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이렇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그런 빌미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어쨌든 그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에서 경기도지사로 일약 그 점프를 갖다가 했을 때에도 그때 제가 경기도 그 공보를 갖다가 봤더니 예. 그때도 대장동에서 내가 결제 한번 해가지고 5,500억을 벌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성남시장에서 경기도지사가 될 땐 큰 역할을 했던 것 같은데 예. 과연 이번에 경기도지사에서 대권으로 가는 길에 있어서는 어떤 역할을 미치게 될까 좀 주목할 만하겠습니다. 예. 이재명 후보 어제는 이낙연 전 대표 만났지요. 경선이 끝나고 2주 만에 만났는데 글쎄요. 앙금을 좀 풀었을까요? 어제 회동 모습 보시죠.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습니다. 당원과 지지자들께서 여러 생각을 가지실 수는 있지만 민주당의 정신과 가치를 지키고 이어가야 한다는 대의를 버리지 마시기를 호소드립니다. 우리는 민주당이라고 하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님을 이어서 같은 DNA를 가지고 있는 그런 우리는 하나의 팀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부족한 점을 우리 대표님으로부터 많이 채우고 또 수시로 또 조언받고 또 함께 정권을 재창출해서 예. 박진영 교수 어제 2주 만에 만났는데 같이 경선에서 싸웠던 후보 만난 그 기간 길었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예상보다 빨랐다고 해야 될까요? 길었죠. 뭐 이제 네거티브도 좀 심했고요. 예, 갈등도 있었기 때문에 좀 추스리는데 시간이 제법 걸린 것 같은데요. 물론 정치권이나 언론에서 원팀 이야기합니다만 완벽한 원팀은 원래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실 사람의 심리라는 것이 그렇게 완벽하게 추스려지고 완벽하게 동의가 되나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정치라는 게 국민들에게 보이는 이 쇼잉의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는 두 분이 만나서 화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예. 지지자들에게 앞으로 합칠 수 있는 하나의 계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특히 이제 그 이낙연 후보가 본인의 주요 공약이었던 신복지 예. 이야기를 한 것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본인의 공약을 당선된 이재명 후보에게 이야기했다는 것은 이재명 정부가 만들어지면은 나도 여기에 중요한 역할을 했어. 한편으로 보면 내 지분이 있어. 저는 그런 측면으로 좀 받아들였고요. 이것이 이낙연 후보가 다시 정치를 재개할 수도 있다라는 저는 그런 뜻으로 좀 제 딴에 좀 과잉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 그래요? 측면에서 좋은 협력 관계가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좀 추측을 해봅니다. 네. 그런데 김두수 총장 선대위 고문직을 맡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공동선대위원장을 안 맡고 고문을 맡기로 한 이유 혹시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선대위에서 최고 책임자는 상임 선대위원장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재명 지사의 발언을 통해서 상임 선대위원장은 당 대표를 중심으로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민주당 당헌 당규에 당 대표가 선대위원장을 맡기로 돼 있다면서요? 예. 그래서 이제 상임이 있고 이제 공동이 있고 이런 식으로 좀 예. 다수를 구성하는데 이 상임 선대위원장 위에 이제 고문이 이렇게 의례적인 이제 관리에 따라 고문이 예. 있는데 그 고문 중에서는 최고인 이제 상임 고문이라 해서 보다 저 상징성을 띠게 하는 행태를 띄어서 같은 선대위원장보다는 더 영향력 있는 자리로 예우한다는 그런 차원에 모셨다고 합니다. 영향력이 더 있나요? 실제로는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은 상임 선거 본부장입니다.
실제 이제 선거를 총지휘하고 결정해 예. 나가는데 선대위원장은 당과 전체를 통괄한다면 선대본부의 흐름은 본부장이 하고요. 그럼 이 전체를 조언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이제 고문의 위치니까 약간 이제 명예를 가지고 있지만 상임이 붙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대표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우를 해준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두 분이 상의해서 예. 적절하게 서로가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당 대표와 동렬에 앉는 것보다는 당 대표보다는 상징적으로는 위에 있는 국가 원수 같은 역할, 그러니까 내각제 국가의 국가 원수 같은 자리로 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들으면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신성범 의원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좀 다른 견해인데 그러니까 이제 당에서는 민주당에서는 당 대표가 상임 선대위원장인데 그 위에 상임 고문이니까 예우한 겁니다라고 하지만 아시는 대로 뭐 실권이랄까 이런 방향에 영향을 주는 위치는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상임 고문 조언자니까 다시 말하면 저는 어떤 아까 이제 들어오면서 저게 30분의 회동을 마치고 둘이서 입장 발표한 게 아니고 아까 본 게 들어올 때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들어올 때 미리 준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낙연 전 후보 그 대표는 이런 말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들어온 거고 이재명 후보도 마찬가지로 한 건데 지금 합을 좀 맞춘 거죠. 사전에 이미 아마 조율이 많이 된 것 같은데 적어도 제가 볼 때는 그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도 더 이상 여기서 뭐 시간 끌 이유는 없고 도와주긴 도와줘야 예. 되겠는데 어느 수준에서 도와줄 거야. 나는 선거운동 못 도와준다. 못 도와줄 처지다. 다만 내 밑에 있던 의원들이나 지구당 위원장들은 그 선대위에 합류할 수 있는 명분을 내가 주겠다. 나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래요. 뭐 안 도와줄 수는 없는 거고 또 선대위원장 맡아서 하기에도 좀 부담스럽고 그런 점이 있겠죠. 정혁진 변호사 어디 고문 자리 같은 거 맡은 적 있어요? 제 뭐 짬밥으로는 고문은 못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조직이든지 간에 뭐 큰 회사나 뭐 다 고문이라고 하면 이제 뒷방에 계신 분 정도로 인식이 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일반적으로 예우를 하기 위해서 그 고문을 한다고 하셨는데 오히려 지금 그 뭐라 그럴까 화학적 결합이 필요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고문보다는 오히려 선대위원장이 훨씬 더 모양은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의심들을 많이 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직도 화학적 결합이 이루어진 게 아니고 그냥 어느 정도 봉합이 된 정도 수준이 아닌가 일단 그런 생각이 들면서 유탄이 정세균 후보한테도 튄 것이 아닌가 싶은 게 왜냐하면 상임 고문으로 임명한 이유가 총리와 당대표를 지내셨기 때문에 예. 그랬다. 그런데 그런 분이 또 한 분 계시잖아요. 정세균 후보. 예. 거기에다 또 총리까지는 아니지만 추미애 후보도 어쨌든 장관의 당대표를 갖다 했으니까 이제 이런 분들을 그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모셔서 세를 과시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들도 생기는 것이 아닌가 일단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내부적으로는 아쉬움이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네. 자, 이렇게 만나서 손을 잡고 잘 해봅시다. 그리고 고문을 맡아주세요. 그럽시다. 분위기 좋았는데 그래도 아직도 이낙연 후보 지지했던 지지자들은 마음의 앙금이 다 풀린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어제 이재명 후보와 이렇게 만나는 자리에도 나와서 이런저런 소리를 내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만나기 전, 만난 후 이런 장면 한번 보실까요? 송영길 대표가 이재명 후보가 당선돼도 정권 교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표현을 가지고 이제 국민들한테 어떻게 좀 인심을 얻어보겠다 이런 건데 그 국민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네. 말을 우리도 교체다. 그러면 교체라고 사람들이 믿어줍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는 잘못했으니까 우리 말고 딴 걸로 할게. 이거는 아니죠. 그러면
그만해야죠. 우리가 부족한 점은 있지만 그래도 열심히 했고 또 잘 계승할 측면이 많이 있으니까 한번 더 믿어 주십시오. 부족한 거는 이렇게 바꿔나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면 돌파해야죠. 예, 박진주 교수 이제 문제는 저 부분인데 네. 일단 뭐 두 사람은 만나서 악수를 하고 포옹도 하고 그랬지만 지지자들 한번 이렇게 줬던 마음 쉽게 돌아서기는 어렵죠. 정치인들과 이 지지자들의 관계가 굉장히 감정이입이 되거든요. 특히 요즘 이제 팬덤 현상이 심하기 때문에 아마 정서적 허탈감이 후보보다 지지자들이 더 심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걸 해결하는 것은 결국은 지도자입니다. 이 후보로 나섰던 이낙연 후보가 메시지를 낸 걸 보면은 본인을 지지했던 분들을 좀 이렇게 아우르는 쓰다듬는 이런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지속적으로 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 더 중요한 거는 저는 제가 뭐 감히 그 말씀 드릴 수는 없는데 연세가 있으시지만 정치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저는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미래가 있으면 지지자들은 다시 뭉치거든요. 동력이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낙연 후보가 본인이 내걸었던 핵심 공약이었던 신복지 이야기를 꺼내신 것은 저는 굉장히 잘했다. 예.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두수 총장이 또 한 가지가 이낙연 후보 캠프에 있었던 인사들을 이재명 후보 쪽에서 어떻게 써줄 것이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제 경선 과정에서 서른 의원이라든지 또 윤영찬 의원, 신경민 의원 이런 분들은 좀 발언이 셌잖아요. 예. 이런 분들을 또 어떻게 활용하느냐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재명 캠프에서도 그러고 이제 물론 캠프는 예상됐지만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나 또 송영길 당대표 입장에서나 널리 인재를 구한다는 생각으로 아마 탕평 인사의 원칙을 지킬 거라고 보고요. 그분들 다 중용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낙연 후보가 이야기했던 신복지를 수용하는 형식도 경쟁자였지만 좋은 공약은 언제든지 수정해서 보태겠다. 이런 이제 당의 하합적 차원도 있고요. 그다음 이제 김종민 의원이 이야기했던 말도 뭐 이재명 후보가 된다고 해서 완전 정권 교체다라는 걸 내세우기보다는 그런 국민들이 볼 때 그런 측면의 이해도 있다. 그러니까 즉 개성하고 발전하는 그 개성과 발전의 의미가 같이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를 이제 상징적으로 송영길 대표가 썼는데 김종민 의원은 좀 더 개성 측면의 방점을 찍고서 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 같은 의미에서 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제 이렇게 이재명 후보 대선 행보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대장동 이 의혹 이것 털어내지 않고는 앞으로 험난한 대선 가도가 예상이 되지요. 이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이번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 이 초대 사장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황무성 초대 사장인데요. 나를 그 자리에서 억지로 물러나게 했다라고 하면서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그 녹취록을 보면 당시 그 도시개발공사의 개발사업본부장이 찾아와서 사표 써주세요. 왜 아무것도 아닌 걸 못 써주십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좀 거부하지요. 그러니까 만약에 거부하면 사장님이나 저나 다 박살납니다. 이런 표현을 한 겁니다. 녹취록까지 나왔으니 이런 대화가 오고 간 것은 사실인 것 같고 그렇게 해서 물러났는데 이제 문제는 과연 저렇게 사장을 물러나게 한 것이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의 지시나 묵인이 없이 가능했겠느냐 그런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관련된 녹취를 한번 좀 들어볼까요? 지연 말단을 통해서 국민들의 여론을 조작하는 일부 세력들의 시도에 대해서 엄한 질책과 판단을 내리실 것으로 믿습니다. 오로지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누구 말처럼 뭐 돈도 백도 줄도 없이 오로지 성과만으로 또 실력만으로 또 국민들의 신뢰만으로 지금 이 자리까지 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오로지 국민만을 믿고 국민의 선택을 겸허하게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국민들을 믿습니다. 유한기는 40분 동안 14차례에 걸쳐 사직을 강요하면서
오늘 당장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신과 황무성 사장이 다 박살난다고 했습니다. 인사권 전 이재명 시장 지시 없이 아랫사람인 개발본부장이 상사인 사장에게 어떻게 사표를 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황무성 사장을 박살내고 사표를 받지 못한 유한기 개발본부장까지 박살낼 수 있는 사람은 이재명 시장 단 한 사람뿐입니다. 황 전 사장은 결국 이날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날은 대장동 사업 민간 시행자인 화천대유가 설립된 날입니다. 이재명 시장이 대장동 사업을 자신의 뜻대로 추진하는데 걸림돌을 미리 제거한 것입니다. 자, 신서범 의원, 이제 야당의 의심은 그런 거죠. 유동규 또 뭐 이런 자기 측근 시켜서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그 사장은 걸림돌이 될 것 같으니까 물러나게 하지 않았겠느냐라는 그런 주장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깜짝 놀란 게 이 앞에 전사가 알아셔야 되는데 예. 이 황무성 사장이라는 분은 건설사에 근무했던 분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민간 전문인을 모셔온다는 차원에서 사장을 시켜놓고는 황무성 씨의 표현이에요. 이제 자기가 걸림돌이 되니까 외압을 행사해서 자기를 쫓아내고 유동규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는 게 황무성 사장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하루에 3번 찾아왔다는 거예요. 오후 3시, 8시 반, 9시 반. 14번을 해서 왜 사표 안 내냐. 이미 다 이야기가 다 됐는데 그렇게 눈치가 없느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아니, 사장이 뭔 빽이 있습니까? 유동규가 앉혀놓은 거니까 이게 유한기나 본인이나 황무성 사장 뭔 빽이 있습니까? 유동규가 앉혀놓은 건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외압에 못 이겨서 자기는 사표를 낼 수밖에 없었다는 거고 사표를 낸 다음에 당연히 유동규 기획본부장이 사장 권한 대행까지 하면서 저 대장동 사업의 이익 배분 구조를 다 사인을 하고 만들었다. 물론 예. 그전에는 그 팀들이 꽂아놓은 김모 회계사, 정모 변호사가 다 들어가서 이미 작업을 해놨다. 예. 이런 일련의 흐름에서 딱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박진영 교수, 저 녹취록 관련해서 제가 좀 궁금한 게 하나 있는 게요. 이제 계속 빨리 사표 쓰세요. 물러나라고 하세요. 안 물러나면 박살납니다. 이렇게 압박을 가하니까 녹음을 했을 것 아닙니까? 네네. 그리고 또 나오는 얘기는 자기가 이제 이재명 시장 만나가지고 유동규 비난하면서 그 사람 제대로 쓰시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내용도 녹음을 했어야 마땅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녹취가 안 돼 있어요. 뭐 성남시장 만나러 가려면 휴대폰 못 갖고 들어가게 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사표 낸 분의 입장에서의 녹취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이걸 전면적으로 다 이것만이 진실이라고는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 거죠. 저는 뭐 이 야당이나 이런 쪽에서 좀 과도하게 애쓴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게요. 예를 들어서 역으로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예. 화천대유를 설립한 날 황 사장이 사퇴한 게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그걸 꼭 그렇게 엮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다음 날 사퇴해도 되는 거고 화천대유라는 것은 다른 건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화천대유를 설립하는데 황 사장이 화천대유를 설립하려고 했습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고 억지로 지금 엮여가는 겁니다. 지금 자꾸 예쓴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예. 애초에는 이재명 지사를 배임으로 엮으려고 했습니다. 배임으로 엮으려고 했는데 유동규 씨조차도 지금 배임으로 잘 엮이지 않는 상황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감에서 무슨 이야기까지 하면 이제 조폭 이야기가 나옵니다. 조폭이가 나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도 사진이 제대로 사진조차도 조작이다 이렇게 되니까 그것도 안 엮이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는 어디까지 나오냐면은 황 사장을 그만두고 사표 내는 과정에서 이거 직권남용이 있지 않느냐 계속해서 억지로 지금 수위는 낮춰가면서 건수를 만들어가면서 애쓰는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밖에 안 보입니다 이게. 그렇다면 왜 물러나라고 했을까요? 그건 모르죠. 그건 저희가 알 수 없는 부분인 거죠. 이 일을 같이 했던 분들 간의 어떤 갈등의 관계든지 아니면 일의 유무능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까지 저희가 지금 짐작할 수는 없는 거죠. 아니 지금 박진영 교수 말씀 들으면서 고개가 끄덕거려지기보다는 그러면 왜 물러나라고 했을까?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안 된다면 그 부분은 좀 의문이 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게 직권남용 혐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 녹취록에 보면은 예. 그거는 이제 수사를 해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김두수 총장 보시기에는 왜 물러나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정말 내부 사정은 알 수 없는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어느 조직이나 사실은 어떤 자리를 놓고 권력 투쟁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모시긴 모셨는데 이분이
진짜 일을 잘 못하는 경우에도 뭐 내부에서 그런 의견이 나올 수도 있고요. 또는 뭐 약간의 다른 뭐 비리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여기처럼 정말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 어느 정도 시나리오로 작성한 건 뭐냐면 이런 모든 사업에서 부패 카르텔의 어떤 부패에서 이익을 얻기 위해서 자기들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앉히기 위해서 일부러 그랬을 거다. 뭐 이런 이제 주장들이 섞여 있는 거라서 예. 모르는데 여기에서도 이 녹음 내용 있는 걸 들어봐도 문제가 뭐냐면 그럼 사장님이 직접 시장님을 찾아뵙고 왜 나를 그러면 이 해임시키려고 그렇죠. 하느냐라고 예. 물어야 하고 따져야 하고 당연히 그 이유를 알아야 하는데 두 사람 간에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그 부분이 궁금한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까지 압박을 했으면 내가 그러면 시장 만나서 시장 뜻이지 한번 물어보겠다. 그리고 만나서 왜 내가 물러나야 되느냐라고 물어보고 그것도 녹음을 했어야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여기에 이름이 나오는 뭐 당사자인 뭐 정 보좌관 이야기나 뭐 그 유 본부장 이야기나 이런 사람들 다 녹음할 수도 있고 다 이야기 따지고 이래야 되는데 이 부분만 나왔으니까 이거는 뭐 내부 사정을 알 수 예. 없는 내용인데 무리하게 지금 시나리오 연결시킨다 이런 생각이 아니 제가 이거 한 말씀 드릴 수밖에 예. 없는데 보세요. 이거는 좀 약간 좀 어색한 게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만 떼어놓고 보면은 뭐 두 분의 설명도 걸싸하지만 2014년 4월달에 남욱 변호사가 주민들 만나서 했던 이야기도 있잖아요. 어차피 이재명 시장이 재선되면 유동규가 사장 될 거라는 게 바닥에 퍼져 있었고 또 한 얘기 보면은 왜 이렇게 시장한테 안 따지러 올라갔느냐? 네 생각이냐 뭐냐? 유도 그렇고 유동규도 그렇고 정진상도 그렇다. 유와 정 이야기를 같이 하는 게 정진상이 이미 이 안에서는 이재명 시장의 오른팔이자 엄청난 사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시장의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이유도 없었던 거고 그래서 그러냐 계속 확인하다가 써주고는 마지막 날 가서 사람 잘 쓰시라고 나왔다는 게 황무성 씨 이야기니까 저는 이 대목에 대해서는 자꾸 너무 오히려 여당의 패널들께서 너무 아니 뭐 우리가 방어할 어떻게 이유는 없다고 봐요. 진실을 알겠습니까마는 혹시 박진영 교수 지금 이게 2015년 2월 6일에 2월 6일이죠. 그 이루어진 일인데요. 이 황무성 사장을 이재명 지사가 임명했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 얼마나 같이 데리고 한 있었을까요? 1년 이상 1년. 있은 거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1년 동안 이렇게 같이 일을 해봤는데 혹시 이 자리도 임기가 있나요? 3년이 당연히 임기가 3년. 있겠죠. 보통 대체로 이제 보면 2+1 정도 임기가 있는데 예, 이렇게 뭐 그 전에 임기가 보장이 돼 있는데 그 사이에 단체장이 바뀌었거나 그랬는데 버텼을 경우 뭐 이렇게 또 압박을 하기도 하고 그게 이제 그러니까. 흔히 문재인 정부 초기에 있었던 이제 환경부 블랙리스트 네, 같은 네. 이런 일들인데요. 아마 제가 짐작한 대로 그 당시에만 해도 환경부 블랙리스트처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직권 남용처럼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저는 많았을 거라고 봅니다. 내가 임명했기 때문에 뭐 의사를 밝힐 수도 있고 또 이분이 또 내부에서 우리가 모르는 상황들이 예.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 뭔가 또 있을 수 있겠지요. 뭐 1년간 같이 일을 해봤는데 영 기대에 안 찼는데 임기가 또 있으니까 시장이 직접 그만두라고 얘기하기가 곤란했을 수도 있고 정혁진 변호사가 그나마 좀 합리적으로 판단해 주실 것 같은데 어떤 경우 같습니까? 일단은 2015년 2월 2일 날 어떤 일이 있냐면요. 이재명 시장이 SPC 승인 보고서에 결재를 해요. 그러니까 SPC 만들라. 이게 성남시 행정기획국에서 올라간 그 결재 보고서인데 거기 결재를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나흘 뒤인 2월 6일 날 화천대유가 설립이 된다고요. 근데 그날 이제 그 사장을 내쫓는 거죠. 쉽게 말하면 녹취록에 따르면. 그리고 나서 2월 13일 날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입찰 공고가 난다고요. 그리고 나서 3월 26일 날 제안서가 접수가 되는데 1조가 넘는 사업에 있어서 제안서 접수된 다음 날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이 된단 말이죠. 화천대유로. 예. 이게 사실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검찰 공소장을 보면 그 유동규 관련해 가지고 가장 큰 혐의가 수뢰 후 부정처사 이게 700억을 약속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700억을 약속받았느냐? 검찰에서 공소장에 뭐라고 적어놨냐면요. 이렇게 화천대유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한 것 등에 있어서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게 이제 논리적으로 쭉 이렇게 간 것인데 제가 성남도시개발공사 정관하고 그 관련된 조례를 찾아봤더니 사장을 임명하는 권한은 시장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장, 감사, 비상임이사는 그 시장이 그 선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동규 같은 그러한 상임이사는
사장이 선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재명 지사가 나와가지고 그거 내가 선임 안 하고 사장이 한 거기 때문에 예. 유동규가 본부장 되는 거나 잘 모르겠다. 이 말이 그 규정상으로는 맞을 수 있는 말인데 그런데 지금 그 황 사장이 잘리는 것에 대해서는 그 이재명 시장이 모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예. 때문에 이번 녹취록은 사실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시장이 몰랐을 리가 없으니까. 왜냐하면 본인이 임명을 했는데 임기도 되기 전에 그렇죠. 뭐 그러니까 그만둘 이런 때는 부분들에 알겠죠. 대해서 좀 잘 해명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하나는 예. 좀 이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바로 잡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재명 그 시장이 그 당시에 사인한 SPC는 성남에 뜰인 거고요. 실제로 그리고 성남에 뜰과 민간 사업자로 들어온 것은 하나은행 컨소시엄입니다. 예. 화천대유는 거기에 있는 자금 관리 회사로서 일부러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오해를 하는 게 이재명 지사가 화천대유를 보고 사인을 했다. 이재명 지사가 화천대유에 몰아주기 위해서 인사를 했다. 이거는 실제로는 연결고리가 굉장히 먼데 있는 겁니다. 이걸 같이 섞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아무튼 이 부분도 앞으로 어디까지 번질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 윤석열 후보 전두환 발언 논란이 점차 수습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개 사과 사진이 논란을 더 키우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또 캠프로 영입한 김태호 의원 해명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문제점들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습니다만 토론에서도 이 문제 계속 제기가 됐죠. 한번 보실까요? 누가 윤 후보님 댁에서 이 사과를 개한테 이렇게 주는 겁니다. 이 사진 이거 누가 찍었습니까? 제가 듣기로 예, 우리 집이 아니고요. 예, 그 우리 뭡니까 캠프의 그 SNS 담당하는 직원이 와서 찍었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 그 강아지한테 그 사과를 주는 그 장면에 나오는 강아지는 제가 9년 동안 자식처럼 생각하는 우리 가족이고 그거를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 생각에 틀렸다는 것보다 그거는 제 불찰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 사과와 관련된 스토리를 인스타그램에 올리도록 한 것도 일단 저 아니겠습니까? 좀 지난주나 그 윤 전에 후보님의 페이스북이고 후보님의 인스타예요. 이게.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예. 그 페이스북은 아니고 인스타 아니겠습니까? 예. 그 인스타에다 그런 사과 스토리를 올리겠다고 예. 하는 것을 제가 얘기해주고 승인을 했으니까 여기에 대해 관련된 모든 이 불찰과 또 책임은 제가 지는 게 맞죠. 국민들께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그런 타임에 올라간 거에 대해서는 그게 전부 제가 챙기지 못한 제 탓입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 국민들께 사과드리고 제가 이 기획자입니다. 예, 신성범 의원 기획자다. 사과 사진도 기획하고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 문제는 내가 책임을 지겠다. 뭐 지금 그런 입장인 대인적 거죠. 풍모를 보여주겠다 이런 취지로 저는 해석을 해요. 근데 아시는 대로 이게 이제 어디까지 번졌냐 하면은 뭐 해명도 다 좋은데 결국 이제 누가 SNS 담당자가 찍었다. 뭐 어디냐 장소는 집이 아니라 사무실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알리바이라 하면 뭐 부재 증명을 본인이 이렇게 윤 후보가 없는 그 전날 그것도 부인이 아니라 부인이 걔는 데려가지만 사진 찍은 것은 부인 김건희 씨가 아니라 SNS 담당 직원 이러다 보니까 이제 논쟁 지점이 어디로 이동하냐면 거짓이냐 사실이냐. 그러면 집에서 안 찍었으면 어디야? 사무실은 어디를 이야기하는 거지? 직원은 그러면 이렇게 이제 번진 게 지금 상황인데 저는 이 문제가 이렇게까지 번질 사안은 분명히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좀 감명하고 깔끔하게 육하원칙에 의거해서 딱 이렇게 했으면은 아무 문제될 사안이 아닌데 저도 사실 이 문제가 왜 이리까지 왔는지 저도 좀 이해하기 힘들어요. 이해가 안 돼요? 저로서는 사실 제가 이해를 시켜드릴까요? 말씀해 보시죠. 이 개 사과 사진이 이렇게 번진 게 아니고 전두환 발언과 관련해서 사과를 했는데 그 사과를 가지고 나중에 그 인스타그램에 개한테 사과를 주는 것을 보고 이게 정말 사과한 게 맞느냐
그 진정성 또 오히려 국민을 조롱하는 것 같으니까 논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한번 아니 이게 설마 사과 우리 윤석열 후보가 했다는 그 사과 개나 줘라. 저는 이 정도까지는 사실 뭐 믿을 수도 없고 믿기지도 않고. 그러면 저 사진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 전사 앞에 역사가 평소에 그 강아지가 사과를 잘 먹을까요? 사과 보통 강아지는 사과는 안 좋아하진 않아요. 아니 근데 그래서 제 말씀은 이게 그 윤석열 후보가 설명한 것에 의하면 어릴 때부터 사과에 대한 게 좋아한다는 걸 알고 SNS 담당자들이 그 사실을 알고 일종의 시리즈처럼 윤석열 후보 본인의 인스타그램에 그 왜 어릴 때 돌 사진과 함께 예. 사과 짚는 예. 것, 그 나무에 실린 걸 윤석열 후보 본인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그 다음에 토리 스타그램이라서 저 개의 인스타그램에 저 사진을 올린 것이다라고 해명하는 건데 물론 모든 것이 하필이면 그때 하필이면 개와 사과 하필이면 사과 얘기가 나올 때 이제 그게 그러니까 나오는 바람에 저는 그래서 그 대목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정혁진 변호사 보시기에 하필이면 그때 사과가 나온 것 같습니까? 아니면 뭔가 이 사과 이게 좀 연결이 돼 있을 것 같습니까? 제가 봤을 때 후보도 문제고 캠프도 문제인 것 같아요. 사과의 진정성이 전혀 없고 오히려 저런 걸 통해 가지고 사과 자체를 하기 싫은데 어거지로 하는 것이 아닌가. 백설공주가 죽을 뻔했잖아요. 독사가 먹고. 그래서 이 사과를 사람들이 독사과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이때 독은 개를 의미하는 그 영어의 독을 갖다가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저는 어떻게 저런 식으로 행동을 하는지를 정말로 납득이 안 가고 도저히 그 이해가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윤석열 후보의 전두환 전 대통령 관련한 발언은 쏙 들어가고 그냥 그 개와 관련된 사과만 쭉 남았는데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새로운 왕자님이 나타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윤석열 후보 측에서 어떻게 이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지 상당히 이거는 진짜로 국민의 감정선을 건드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개 사과를 이렇게 찍은 장소와 관련해서도 토론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해명도 사실인가 논란이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우리 집이 아니고요. 예. 그 우리 캠프의 그 SNS 담당하는 직원이 와서 찍었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집이 아니고요. 네. 캠프에서 찍었습니까? 예. 집 근처에 있는 사무실에서 찍은 거. 제가 알기로는 그 사진을 찍은 시점에는 그 지방 일정 부산 부울경 그쪽 아마 가셨던 그날로 제가 알고 있고요. 네. 구미로 알고 뭐 어쨌든 집에 댁에 안 계신 그런 시점이었고. 그 실무자가 아무튼 집을 드나들어서 집에 가서 사진을 찍어온 겁니까? 아니면? 강아지가 집에 있는 거잖아요. 네, 집에 있죠. 실무자가 그걸 찍으려면 집에 가야 되는 건 당연하잖아요. 네. 자, 박지현 교수, 예. 지금 윤석열 캠프의 공보특보 얘기예요. 후보하고 지금 말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 공보특보가 캠프의 입장과 다르게 뭐 진실을 밝혔는지 모르겠지만 말을 실수한 것 같아요. 그게 왜냐면요. 이 장소의 논쟁의 핵심은 후보의 부인이 관련되어 있느냐 없느냐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 개 사진을 찍는 것을 집에 가서 했다라고 하면 후보의 부인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 좀 더 강해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대변인이 잘못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이 후보의 부인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면요. 후보의 부인이 지금 이제 각종 뭐든 의혹에 연루되어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후보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지난번에 뭐 왕자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런 오해들을 국민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 촬영되었는가, 그 촬영에 후보의 부인은 개입되었는가, 이것이 굉장히 지금 중요한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공보특보가 사실을 잘 모르고 얘기했을 수도 있기는 있어요. 그렇죠. 근데 예. 이제 공보특보가 저렇게 얘기한 것은 상식선에서 이야기를 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집에서 찍은 것하고 사무실에서 찍은 거하고 뭐가 다른 거죠? 기획자가 부인이 관련성이 어느 것이 더 높은가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기획자는 자신이다. 그렇죠.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아까도 신성범 의원 뭐 왜 이렇게 오래 가는지 모르겠다라고 했는데 진정성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후보가 전두환 전 대통령 5.18 쿠데타 빼고는 정치는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호남에도 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처음부터 실언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이런저런 해명을 했습니다. 문제가 되니까 유감을 표명하는 선에서 넘어가려고 했지요. 그래도 안 돼서 글로 이제 송구하다고 사과를 했는데 그래 놓고 뭐 사과 사진을 올리니 이게 정말 사과냐 하는 지적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는데 그 뒤로도 이게 수습이 안 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이번에 또 문자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어떤 것도 저들의 공격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느끼고 더 경계하고 단련하겠다. 이 말은 과연 또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공격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 어떤 것도 결국은 그게 정말 내가 잘못 말한 것이 아니다라고 인정한 게 아니고 그냥 공격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겠냐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윤석열 후보 이번에 캠프에 영입한 김태호 의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들어보시죠. 상당히 여의도식 사고는 아닌 것 같아요. 그 가슴에 있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게 또 실언이 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아마 앞으로 또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대사과 논란은 어떻게 보세요? 그 윤석열 후보도 그 반려견에 대한 자식처럼 생각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그 부분에 대한 사소한까지도 자기 마음을 오히려 담아낸 표현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처럼 뭐 국민을 본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 반려견 그 자식처럼 본 너한테마저도 이런 그 미안함을 표현한 또 중요한 건 그것을 국민들에 알리고자 하는 그런 그 본질적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김두수 총장, 김태호 의원이 지금 윤석열 후보 돕는다고 한 얘기입니다. 예, 도와준다고 거들었는데 이게 오히려 뭐 동티가 났다 그러나요? 오히려 뭐 상처가 오히려 더 이게 다른 쪽으로 이제 2차 감염이 되는 정도로 이렇게 좀 폭발할 가능성도 있을 정도로 제대로 해명이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사안은 제가 볼 때는 1차적으로는 이 부산 해운대구에서 발언한 당헌 집회에서 이 쿠데타와 5.18을 빼면 이 이야기는 상당히 의도적인 본인의 이제 그 지금까지 들어왔던 공격, 그러니까 국정 운영 능력이 없다는 걸 저는 위임 통치 형식으로 권한을 위임하는 방식으로 하겠다는 표현을 전두환에 빗대어 썼는데 그건 굉장히 의도를 가지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호남에 대한 뭐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그런 것들을 좀 좋게 해석하면 그런 건데 그 부분에서 이제 해명하면서 사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뭐 제대로 안 되고 오히려 이제 더 엉켰는데 문제는 이제 3차에 있을 수 있는 만약에 광주에 가서 극단적인 예로 들면 어떤 연출에 의해서라든지 이런 식으로 만약 반발이 심해진다든지 이러면 오히려 이상한 방향으로 뭐 92년에 초원 복국지처럼 정말 잘못된 사건인데 오히려 역으로 이익을 얻는 경선에서 이런 이제 결과가 나올까 봐 우려스럽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강주에서의 발언이라든지 강주에서 만약에 저 부분을 고려한다면 굉장히 신중하고 진심 어린 사과가 수반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다음으로 넘어가죠.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 다음 주 금요일이죠. 막판으로 가면서 더욱 경쟁이 뜨거운데 이번에 이제 또 가족까지 끌어들였습니다. 홍준표 후보의 후원회장을 부인이 맡고 있는가 봐요. 이번에 저도 처음 알았는데.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토론에서 그 부분을 약간 비꼬는 듯이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분은 가족이 후원회장을 맡고 있다 이런 식으로. 홍준표 후보 그게 왜 잘못이냐라고 하면서 소환 조사 대기 중이어서 못 나오는 부인보다는 더 아름답지 않느냐라면서 또 윤석열 후보 부인을 또 겨냥을 했지요. 자, 이제 가족까지 등장했는데 원래 가족은 안 건드리기로 하지 않았나요? 관련된 내용을 한번 들어보죠. 뭐 집이든 어떤 사무실이든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제가 전부 한 것인데 또 가족이 뭐 어떤 분들은 뭐 저 후원 회장도 맡는데 원래 이 선거라는 거는 그 뭐 시쳇말로 패밀리 비즈니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뭐 제 처는 다른 후보 그 저 가족들처럼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에 뭐 그런 오해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흠을 삼는 것 보고 나 참 어이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게 지각시는 지금 소환 대기 중이라서 밖에 못 나오니까. 박진영 교수, 부인이 후원회장 맡는 경우가 흔치는 않지요? 예, 저도 처음 봤습니다. 그래도 그걸 또 비난할 일인가 예, 비난할 수는 싶은데요. 없죠. 예. 저는 윤석열 총장이 후보가 이제 되로 주고 말로 받았다 이렇게 예. 보여지는데요. 앞서 이야기하는 이제 선거는 패밀리 비즈니스다 좀 처음 듣습니다. 저 선거 20년 해봤는데 처음 듣는데요. 예. 저 이야기는 어디에 나오냐면요. 예. 영화 대부에 나옵니다. 영화 대부에 그 조폭 마피아 집안이지 않습니까? 패밀리 비즈니스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아마 착각을 하신 것 같은데요. 예. 과거에 몸담았던 조직의 문화가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좀 잘못된 표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결국 이게 가장 큰 문제는 윤석열 후보의 이 부인이 가지고 있는 의혹 때문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 윤석열 후보의 이 부인 문제에 대한 의혹들이 뭐 수사가 빨리 진행이 되든지 아니면 윤석열 총장이 밝히든지 해서 풀려야지만이 이 선거가 정책이라든가 국가 비전 대결로 가고 이런 게 아닌 이 가족의 문제까지 확장되는 사실 이 최악의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들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신성범 의원, 지금 윤석열 후보 얘기를 들어보면 후원회장이라고 하는 자리가 이제 후원금을 관리하는 그런 자리이니까 뭔가 좀 그 잡음이 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인 것 같이 들립니다만. 근데 홍준표 의원이 재미있는 게 국회의원 시절 그러면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도 후원회장의 부인 이순삼 여사예요. 였어요. 그리고 의외로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마초적 성향, 그러니까 굉장히 좀 거칠고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꼼짝 못하는 게 이순삼 여사예요. 제가 뉴스도 몇 번 에피소드 많은데 어찌됐건 네. 부인만에 꼼짝을 못해요 진짜. 저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지 홍준표 의원은 부인을 존중한다고 해줍시다. 예. 좋습니다. 부인을 굉장히 존중하는데 어찌됐건 홍준표 의원은 그걸 아름다운 동행이다. 예. 라고 표현하면서 거리낌 없이 후원회장을 부인한테 또 이수삼 여사한테 맡겼는데 흔한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되짚어 보면 못할 일은 또 아니잖아요. 저는 그 정도의 선에서 이해합니다. 예. 근데 왜 저게 그 문제가 될까? 부인이 후원회장 맡는 거. 이번 선거가 특히나 예. 가족들, 배우자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정말 말씀 우리 박 교수님 말씀 맞다나 오늘 특이한 현상 같아요. 특이한 현상인데 그 중심에는 뭐 사실상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있다는 사실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예. 이렇다 보니까 좀 어색한 상황. 그러니까 뭐랄까 공사의 구분도 애매모호해지고 참 평론하는 입장에서 제3자 입장에서 상당히 딱한 상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부인 논란도 있는데 그건 좀 이따가 살펴보기로 하고 김두수 총장은 저 논란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일단 볼 때 그 후원회장은 지금 역대로 지금 우리 한 92년부터 지금까지 후원회장이 돈 사고가 나서 문제가 된 경우는 한 건도 없습니다. 오로지 그냥 이 모금을 하는 상징을 띠고 있고 회계 책임자가 회계에서 후원금이 모금되면 그걸 이제 후보자 쪽에 넘겨주는 역할만 합니다. 그래서 전혀 문제가 없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홍 후보 입장에서 보면 부인이 은행원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막 믿고 맡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맡긴 것 같은데 어쨌든 제 경험에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윤 후보 입장에서 보면 김건희 씨 이 문제가 두드러진 거는 밤 11시 반에서 12시 사이에 톨이라는 강아지를 데리고 옆 사무실에 가서 적극적으로 사진을 찍었다라고 하는 것이 잘 해명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 이제 톨이라고 하는 저 계정은 윤석열 후보의 부인께서 운영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합리적 추론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걸 방어 차원에서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예. 문제는 이제 그 방어 차원의 톨이라고 하는 인스타그램이라고 하는 저 계정이 어쨌든 일베적 사람들과 일베와 연관성이 있는 언어들이 올라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게 굉장히 과격한 정치적 공격 메시지를 담은 것이 부인이 정치에 개입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역으로 공격하려고 하다가 이제 오히려 말로 받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정혁재 변호사 걱정되는 부분은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싸울 때도 어떤 좀 지켜야 될 선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보면 어떤 사람은 부인이 뭐 후원회장 맡고 있고 후원회장을 맡으니까 사고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 같이 들리고 거기에다 대고 그쪽 와이프는 뭐 소환 대기 중이라서 아예 못 나오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이게 가족을 탁탁 건드리는 순간 이제는 완전히 좀 감정 싸움으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제 나를 공격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우리 집사람이나 우리 애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거의 뭐 2배, 3배 이렇게 발끈할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사람들의 그건데 근데 제가 봤을 때 윤석열 후보는 김건희 씨에 대한 관심을 가능한 한 좀 돌려보려고 홍준표 후보 관련해가지고 이순삼 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그게 어느 정도는 먹힌 것이 아닌가 지금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곰곰이 이렇게 되새김질해 보면은 이게 과연 그 맞는 이야기였는지 이게 과연 올바른 대응 방식이었는지 사람들 뒷맛이 좀 씁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별로 좋지 않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대통령이 되고 나서 영부인 이름은 우리가 대체로 알아도 대선 후보 이름, 부인 이름을 이렇게 많이 알게 된 경우도 이번이 처음이 아닌가 싶은데요. 부인 논란 또 있습니다. 원희룡 후보 부인 문제 한번 살펴보죠. 원 후보 부인이 정신과 의사라고 하죠. 그런데 이재명 후보를 소시오패스, 반사회적인 뭐 인격 장애를 갖고 있는 그런 경우 아닙니까? 같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 논란이 아주 뜨겁습니다. 급기야 원희룡 후보와 이재명 캠프 대변인을 지냈던 현근택 변호사가 방송에서 이렇게 서로 크게 싸우는 그런 일까지 일어났는데 문제의 발언을 먼저 한번 들어보실까요? 저희는 오히려 약간은 소시오패스나 엔티소셜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자신은 괴롭지 않고 주변이 괴로운 거예요. 근데 그분들의 특징 중에 사실은 상당 부분 굉장히 매력적이고 그리고 무자비하게 타인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는 특징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직접 당하지 않는 입장에서는 매력적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사실. 박진영 교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흥분하지 말고 얘기해 보세요. 예, 제가 이제 오기 전에 그 현근택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만났는데요. 사실은 이게 이제 원희룡 후보가 가볍게 이제 사과하고 넘어가면 될 일입니다. 부인이 이제 정신과 의사하고 이렇게 남편을 도우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좀 이 과한 표현이 나왔다. 실제로 이 정신과 의사라는 분이 이 진단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인 그것도 이제 남편과 경쟁할 수 있는 관계에 있는 대선 주자를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상당히 좀 과한 표현이죠. 그런 표현인데 그거를 이제 사과하지 않고 현장에서 더 이렇게 뭐 이 오버를 해가지고 이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이렇게 삿대질하고 싸우고 이러니까 더 문제가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뭐 오히려 원희룡 후보의 행동 자체도 제가 보기에는 좀 보편적이지 못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두 가지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정신과 의사라고 하는 원희룡 후보의 부인이 저렇게 공당의 대선 후보를 향해서 저런 표현을 쓸 수 있는가? 그 적절성 논란이 하나 있고 부적절하다고 하면은 원희룡 후보가 뭐 대신 사과하거나 그럴 수 있어야 되는데 원희룡 후보가 이렇게 해명했죠. 나는 결혼할 때 무조건 아내 편을 들기로 서약을 했기 때문에 무조건 아내 편 들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논리를 내세웠는데 그 부분은 또 온당한가 하는 논란입니다. 신성범 의원 의견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저는 사실 객관적으로 말할 수 있는 처지가 좀 못 됩니다만 어찌됐건 진단하지 아무리 공인이라 하더라도 진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함부로 진단한 것처럼 얘기한 것은 적절한가? 저는 평가를 유보하고 싶고 다만 이런 데뭐 좀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 뭐 박근혜 문재인 그때 후보 시절에 전부 다 언론 지상을 보면은 뭐 정신과 심리학자 분석글이 많이 나왔던 사실은 또 하나 우리가 좀 참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원희룡 후보 부인의 저 행위가 과연 의사로서 윤리적이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대한정신
신경적인 의학회 정도에서 판단을 내려주는 게 맞다. 전문가들 입장에서 과연 할 수 있는 말인지 아닌지를 전문가적 식견에서 판단해 주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 그 정치인의 부인으로서 상대 정적이 될 수 있는 분에 대해서 저런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는 뭐 제가 좀 객관적으로 말씀드릴 처지가 못 돼서 저는 알겠습니다. 판단을 유보하려 합니다. 정혁진 변호사, 의료법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있던데요. 제가 의료법을 지금 찾아봤더니 무면허 의료만 금지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도 그 녹취라기 볼까 그 방송 나온 걸 갖다 쭉 봤더니 뭐 이렇게 뭐 그 소시오 뭐 그런 쪽으로 단정을 했다기보다는 그런 뭐 의견이 있다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의료법 위반까지는 가지는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신성범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두 가지 점에서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첫 번째, 의사가 이야기하는 거. 일반 사람들이 이재명 지사가 사실 뭐 욕설 논란 여러 가지 좀 독특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반 사람들이 뭐 이재명 지사 좀 뭐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하고 정신과 전문의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무게가 틀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부적절했던 것 같고, 또 하나는 경쟁하는 뭐 원희룡 후보가 사실은 본선에 올라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후보의 배우자가 다른 후보에 대해서 그렇게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그것도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일단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급기야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방송에 출연해서 원희룡 후보와 현근택 변호사가 토론을 하던 중에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그 장면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모든 국민이 해당되는 겁니다. 후보만이 아니라 당연히 학교 문제는 허위사실 공표죄가 그래서 얘기 끝난 다음 하시라고. 허위사실 얘기 끝난 다음 하시라고. 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라 그래서 그랬어요. 얘기 끝난 다음 하세요. 얘기 끝난 다음에 대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맞잖아요. 허위사실 유포는 모든 국민에 해당되는 것이지 후보자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협박하는 겁니까? 협박이 아니라 말씀드리는 거예요. 법적 조치 하시라니까요. 자. 그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말을 못하게 막으세요 지금. 잠시만요. 법적 조치 하세요. 두 분 모두 책임진다니까. 그게 성질 내세요? 이재명 지사가 직접 고발하세요. 왜 이렇게 성질 내시냐고요. 제 말하는 거 좀 들으세요 좀. 자, 그리고 현 변호사님도 잠시만요. 이재명 지사가 소시오패스인지 아닌지 알아요? 자, 그만하겠습니다. 그만하고요. 어떻게 이거를? 제 아내가 그런 거 나는 입장을 얘기하는 것뿐이에요. 저도 몰라요. 근거가. 저도 몰라요. 근거가 뭐예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제 아내도 못 지키는 사람이 무슨 나라를 지킵니까? 알겠습니다. 예, 원 후보님 입장은 충분히 알겠고. 제 아내의 명의를 이렇게 허위라고 몰고 갈 수 있습니까? 자, 국회 제명을 왜 이재명 캠프가 얘기합니까? 고발하세요. 구속시키라고. 예. 잠시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발언하겠습니까? 네. 자, 캠프 관계자분께서 잠시 후보님 모시고. 결국 두 사람이 자리를 뜨는 모습까지. 김두수 총장, 저건 토론이 아니라 싸움이었네요. 제가 봐도 너무 이제 어이없는 일인데요. 제가 나이가 동갑이라서. 누구하고요? 원희룡 후보하고도 동갑이고 그래요? 부인하고도 아는 사이고 그런데요. 이 문제는 제가 뭐 앞에 건 다 제껴놓고 하더라도 노무현 대통령 때 아내를 제 아내가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제가 그게 대통령 후보의 자격이 없다면 저는 대통령 후보 자격을 내려놓겠다라고 한 것처럼 느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반대의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내의 저런 부분에 어떤 실수나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냥 본인이 사과했으면 될 문제인데 저걸 끝까지 옹호하고 아내를 지키지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나라를 지키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점청해 갔는데 거기다가 지금 토론하다가 정 안 돼가지고 자리를 피했는데 빈자리에다 대고도 저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쓰는데 제가 볼 때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그냥 이게 11월 1일부터 당원 투표 들어가거든요. 그걸 고려해서 4강에 들어갈 때 신화처럼 노이즈 마케팅이 4강에 들어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됐다는 이야기가 4강 있습니다. 들어간 게 신화에 가깝습니까? 아니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4강 신화라고 할 수 원희룡 후보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때 어려웠는데도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때의 성공에 대한 또 다른 전략이라 그럴까요? 그런 측면에서 세게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측면이 하나 있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냥 정말 한국 남자의 팔불출 같은 마음에 그냥 아내를 보호하는 거에 열을 받아서 이렇게 끌어넘쳤다. 이런 두 가지 해석이 각각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인으로서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예. 뭐 제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제가 이 상황을 자세히 들었거든요. 예. 제가 보기에는 이제 거의 의도된 도발입니다. 왜냐하면요, 저 자리는 4명의 패널이 와 있는 자리고 원희룡 후보는 초대 손님인 겁니다. 초대 손님, 맞짱 토론 이런 게 아닙니다. 예. 현근택 변호사가 맞짱 토론하는 게 아니고 초대 손님으로 와 있고요. 현근택 변호사는 시종일관 차분하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 거고요. 현근택 변호사가 밖으로 나간 것도 뭐 화가 나서 나간 것이 아니고 이 제작진에서 과도하게 마찰이 생길 수 있겠죠. 나가주십시오 해서 현근택 변호사가 빠진 거거든요. 자리를 박차고 나간 게 아닙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박차고 나간 게 이제 제작진에서 나가달라고 해서 나갔는데 그 자리에다 대고 저렇게 이 흥분된 목소리를 했다는 것은 그건 또 오늘 처음 알았네요. 뭐 현근택 변호사 우리 패널로 나오니까 다분히 의도적인 저는 부분이 있었다. 여기서 뭐 이렇게 자리를 생각이 박차고 듭니다. 나간 적은 없었으니까 좀 놀라긴 했어요. 그런데 원희룡 후보 신성범 의원 보니까 정말로 막 이렇게 얼굴도 하얘지면서 상당히 분노한 것 같이 보이네요. 그러니까 저도 신문 기사로 봤었는데 이렇게 영상으로 직접 보니까 그 정도 수준이 저는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 많이 느껴요. 저는 쇼킹한데요.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하여튼 뭐 별로 안 봤으면 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 김종인 위원장 이번에도 등판할까요? 엊그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만났는데요. 선대위원장 얘기가 솔솔 나옵니다. 선대위원장, 선관위원장 선대위원장이겠죠. 선관위원장은 있으니까 제안하지 않았다.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모르죠.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이 11월 5일 지나봐야 내가 결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선 후보가 누구로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내가 맞든지 안 맞든지 하겠다. 그런 뜻 아닐까요? 관련된 내용 들어보시죠. 김종인 위원장과는 뭐 상시적으로 소통하기 때문에 오늘의 만남이 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선거 자체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항들 또 상의 드릴 건 상의 드리고 또 생각이 공유되는 지점이 어딘지를 또 확인하고 이렇게 뭐 상시적으로 저희가 주기적으로 또 만나 뵙기 때문에 뭐 그런 일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구체적인 언론인들이 궁금할 만한 제안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건 없었습니다. 예. 뭐 지금까지 많은 그 귀한 그 조언을 해 주셨고 제가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뭐 식사를 하거나 또 뭐 사무실에 찾아뵙거나 이렇게 계속 그 소통을 해왔고. 향후 선대위원장 뭐 합류식이나 이런 거 말씀하신 건 없으세요? 뭐 그런 얘기는 없었고요. 네. 아마 뭐 경선을 마치고 나면 좀 도와주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좀 제가 받았습니다만은 어쨌든 뭐 경선 끝까지 가야 되는 거니까. 네. 신성범 의원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났다고 얘기하는데 자주 만났군요. 그게 생각보다 자주 만났네요. 근데 그 김종인 위원장의 그 후의 표현을 좀 유심히 봐야 되는데 보십시오. 그럼 도와주기로 한 건 아니다. 그 과거에 여러 차례 경험한 결과가 있다. 다시 말하면 박근혜 문재인 후보를 도왔다가 김종인 위원장의 말에 의하면은 논리적으로 하면 어떻게 보면 배신당했다는 그 표현인데 마지막으로 지금 42년생이시니까 뭐 8순이잖아요. 우리 나이로 8순이니까 마지막으로 자기가 조력자 역할을 할지 한번 그걸 생각해 보겠다는 취지고 또 하나는 나라를 이끌어갈 비전과 계획이 확인돼야 된다. 11월 5일 이후에 하겠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은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계산해서 이번에는 인아웃 할 거다. 들어갈지 말지를 결정하겠다는 취지인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이미 오랫동안 윤석열 후보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말을 많이 해왔고 급할 때마다 윤석열 후보가 어떻게 보면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바깥에서 적절하게 방어막을 쳐주는 논리를 굉장히 적절하게 구사해 준 분이거든요.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윤석열 후보가 만일에 후보가 되면 당내에 큰 반발 없이 김종인 위원장이 뭐 당선대위원장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요. 김두수 총장 11월 5일 이후라고 하는 것은 윤석열 후보로 되면 내가 돕겠다 이렇게 들리는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맞습니다. 홍준표 후보하고는
옛날에 악연이 있었지 않습니까? 홍준표 후보 복당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막았죠. 그 전으로 거슬러 가면 동아은행 비자금 사건으로 이제 예, 구속을 시킨 예. 당사자고 또 최근에 이제 1년 전에는 뭐 이렇게 복당시키는 문제에서 비대위원장이다 보니까 홍준표 후보가 이제 입당을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딱 걸려 있는 건데요. 전체적으로 볼 때 지금 김종인 위원장이 약간 그러니까 신화 국민들이 이제 잘못 알고 있는 신화는 김종인 위원장이 한 번도 선대위원장을 맡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총선에서 2016년 더불어민주당 존슨을 지휘한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2012년 박근혜 후보를 도왔을 때는 그냥 행복추진위원장인가를 했기 때문에 선대위원장도 아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에 또 배신감을 느껴서 사실은 이제 더불어민주당으로 왔기 때문에 그렇고요. 2017년은 문재인 후보의 뭐 선대위원장이 된 게 아니라 본인이 출마하려고 탈당하고 출마 준비까지 했고 요 1년의 사태에서도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쓴소리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11월 국민의힘 후보가 뽑히고 난 이후에 후보 단일화를 해라라고 하는 게 본인의 전략이었고 끊임없이 본인이 영향력을 행사할 가치를 높여왔던 분인데 이제 그런 차원에서 지금도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뭐 이런 김종인이라고 하는 마케팅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선대위원장으로 모시기만 하면 마치 대선이 잘 될 것처럼 보이지만 꼭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혁진 변호사 어떻게 보면 지금 저런 표현 11월 5일 이후에 내가 결정하겠다라고 하는 표현도 지금 어떻게 보면 윤석열 후보를 좀 도와주는 그런 발언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안 보이는데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김두수 총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홍준표 후보가 되면 아마 선대위원장 안 맡을 것 같고요. 그다음 그 전에 홍준표 후보가 선대위원장으로 추대도 안 할 것 같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윤석열 후보 보고 당신이 후보까지는 자기 힘으로 되라. 네. 당신 힘으로 되라. 그 이야기로 저는 읽히는데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윤석열 후보가 안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추론이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꼭 이 사람이 돼야 되고 이 사람이 될 것 같다라고 하면 지금 캠프에 들어가서 진두지휘를 하지 왜 한 발 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진영 교수 생각은요? 저는 11월 5일 날 윤석열 되라는 말씀하신 거라고 봅니다. 실제로 주위에 여쭤보면요. 김종인 비대위원장 가까운 분들이 윤석열 후보 캠프에 많이 가 있고요. 윤석열 후보 보고 뭐 명료하지 않은 표현을 쓰지 말라고 했는데 본인이 명료하지 않게 말씀하시면서 책임은 적게 지고 그러면서 본인의 몸값은 높이는 뭐 그런 전략인 것 같은데요. 11월 5일 날 홍준표 후보가 만약에 되면은 나는 참여하지 않는다. 11월 5일 날 윤석열이 되면 나는 그때 가서 참여할 것이기 때문에 윤석열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저는 애둘러서 이야기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